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제 사연을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 이렇게라도 꺼내보려 합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생생하게 아려오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제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정막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나선 제 외로움도 좀 덜어질 줄 알았죠. 그 아들 현우는 말이죠. 어릴 적부터 참 곱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생일엔 늘 조그만 편지라도 꼭 챙겼고 어버이날이면 두 손에 카네이션 달고 와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던 아이였죠. 하지만 결혼 후에 현우는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직장도 좋고 매너도 나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참 예의도 바르고 격식도 차리고 말도 참 조곤조곤했지요. 그런데 그런 격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명절에 집으로 왔을 땐 어머니 차례상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며 살갑게 웃던 아이였는데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나선 저는 요즘 이명증이 심해서요. 차례 음식은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 한마디 남기고는 안방에서 에어팟 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래도 저는 세대가 다르니 요즘 아이들 방식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자꾸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생일이면 현우는 그래도 전화 한 통 아니면 엄마 주말에 갈게요. 미역국 끓여줄게요. 이런 말이라도 해줬거든요. 그게 다였지만 저는 그게 고맙고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생일 전날까지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혹시 바쁜가 깜빡했나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내일 뭐하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 엄마 생일이구나. 나 이번 주말에 출장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지만 애써 웃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일 바쁜 거야 어쩔 수 없지. 일 잘 다녀오렴. 전화를 끊고 나니 어쩐지 허전해서 괜히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국물에 미역을 불리고 간장을 한 방울 넣어가며 국물을 내는데 그 냄새가 왜 그리도 쓸쓸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생일 당일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배달원이 하나 서 있더군요. 손에 든 건 편의점 로고가 찍힌 작은 비닐봉투. 여기 주문하신 거요. 주문? 난 시킨 적이 없는데. 그가 건넨 건 포장 용기에 담긴 편의점 도시락 하나, 치킨 마요 덮밥 조그만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반쯤 눅눅해진 계란말이. 그 위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요즘 바빠서 직접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수진 올림.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생일상인가? 손에 들린 편의점 도시락.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지 안쪽에서 습기찬 김이 천천히 번지더군요. 마치 제 마음이 뿌옇게 김서린 유리처럼 뿌옇고 뜨겁게 차오르던 말이에요. 수진이가 이걸 보낸 거야?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레 도시락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 제 생일상엔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치킨 마요 하나와 쓴맛 가득한 서운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 넣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뚝 떨어졌습니다. 김치 위에 밥알 위에 제 눈물이 조용히 고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 한 줄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수진이가 보냈을까요? 순간 화도 났지만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묻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을 그들일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 진짜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상처받아도 스스로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바빠서 못 온 거지 설마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수진이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현우와 수진 둘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로는 케이크, 촛불, 와인잔. 수진의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기념일 기념 디너. 늘 고마운 남편.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딱 하고 꺾여버렸습니다.
그래,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구나. 생각해보니 결혼식이 제 생일과 날짜가 겹쳤었어요. 그해 저는 생일을 축하받는 대신 하객들 속에서 케이크 하나 없이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나는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구나. 그 아이들에겐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날짜에 불과하구나. 마치 온몸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시락 잘 받았지? 수진이가 급하게라도 보내드리자고 해서 보냈어. 바빠서 미안해. 전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니들 바쁜데 뭐.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생일의 모습이었을까? 이게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의 보답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화내면 괜히 내가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고 말 안 하면 또 무시당하고 그렇게 제 감정은 방 안 어딘가 구석에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밥을 지어도 국을 끓여도 입맛이 없더군요. 거울 앞에 서면 전보다 더 마른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표정은 자꾸 굳어갔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말이에요. 매일 조금씩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깎이는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와 마주칠 때면 저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수진아 퇴근했니? 뭐 좀 먹고 들어와. 그랬던 제가 이제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그 아이도 느꼈을까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아마 알았겠죠. 그런데도 그녀는 한 번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뭐 섭섭한 일 있으셨어요? 요즘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니? 니들 바쁜데 괜한 말 꺼내서 피곤하게 만들까 싶어서.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형편이 좋진 않잖아요. 요즘 수진이도 회사일 스트레스 많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었겠죠. 내 생일에 도시락 하나 던져준 것도 이해해야 하나요? 그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나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생일은 잊히고 도시락은 기억으로 변하고 그 집안에서 제 존재는 점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식탁에 수진이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녁 드시고 나면 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왜 그러니? 그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잠깐 오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들이고 거실에서 얘기 좀 하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저녁밥을 다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라디오를 켰어요. 하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제 귀는 점점 먹먹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저는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식탁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 불러 웃고 떠들던 밤 이후로 그 집 식탁은 저에게 너무 낯설어져 버렸거든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국을 덮이고 혼자 젓가락을 들었죠. 가끔 현우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왜 같이 안 드세요?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졌어.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나는 하루하루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똑같은 숫자만 반복했고 창밖의 나무도 계절을 잊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관 앞에서 제 슬리퍼 한 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놓았나 싶었어요. 혹시 화장실 갔다 들어올 때 한 짝만 벗겨졌나 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슬리퍼는 현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더럽게 구겨진 채로. 또 그 다음 날엔 현관 밖 복도의 쓰레기 봉투 옆에 슬리퍼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를 누가 세게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실수일 리가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죠. 저는 조용히 슬리퍼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드라마 보던 수진이를 스쳐 지나가며 그 아이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제가 평생 아껴둔 인감 도장과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죠. 중개사무소죠. 집 좀 팔까 해서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도 침착했습니다. 네, 어르신. 어떤 매물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요. 반은 제 명의입니다. 팔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인네 하나가 홧김에 전화한 걸로 생각했겠죠.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 말에 저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 더는 가족 아닙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분위기를 알아챘는지 자세한 시세와 절차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의 등기권리증, 도장, 신분증 전부 다 봉투에 담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방 한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말했죠. 엄마, 요즘 괜찮으시죠? 회사 일 끝나면 엄마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공허하던지요. 진작 그랬어야죠. 괜찮아. 나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련다. 방 안에 들어가. 한참 동안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슬리퍼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젠 슬리퍼를 찾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 버린다 치자. 대신 나도 버릴 게 있다. 저는 그날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르신, 정말 파실 건가요? 이 동네 이만한 집 많지 않아요. 좋은 조건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아요. 조금 싸게라도. 돈보다 중요한 건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 몫의 계약금은 며칠 내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요. 집을 팔기로 결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심지어 욕실 타일까지도 이젠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엔 수진이가 현관에서 제 슬리퍼를 못 본 척 밟고 지나가더군요. 어머님, 슬리퍼 좀 치우세요. 짜증나니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던 거잖니. 나 없는 집. 곧 그렇게 될 테니까. 며칠 후였습니다. 문 앞에서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제 앞으로 계약서 원본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또 저녁을 따로 먹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 속이 안 좋아서요. 따뜻한 국 드시고 주무세요. 따뜻한 국? 편의점에서 사온 컵국물이 식탁에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일날 도시락을 보내더니 이제는 컵국물로 저녁을 해결하라는구나. 그날 밤 드디어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전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진이는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영민이는 샤워를 하느라 문이 잠겨 있었죠. 저는 방에 들어가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참은 것, 이 계약금 한 줄로 싹 정리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다음 날 터졌습니다. 아침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 수진이가 제 서랍을 정리하다가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한 겁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거실에서 수진이의 비명이 터졌어요.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집 팔았다는 계약서야.
도장도 찍혀 있어. 진짜 팔았다고. 영민이도 뒤늦게 달려 나왔고 수지는 거의 광분한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몰래 집을 팔아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죠. 살기 힘들다고 했잖니. 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집 팔고 나가려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저희가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이제 너희 문제지. 나는 이미 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영민이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봐야죠. 그 말에 저는 드디어 속 깊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가 내게 보내온 도시락 생각나더라. 참 따뜻한 선물이었지.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내가 느낀 외로움, 이제 내가 느껴봐라. 수진이의 비명은 거실을 넘어 아파트 전체에 울릴 듯한 기세였어요. 어머님이 진짜 이 집을 파셨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하자고 나를 이 집의 구석으로 밀어넣었지.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겠지. 영민이는 진땀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요. 그냥 홧김에 그러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하면 돼요. 저는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들어왔다. 이제 돌릴 수 없어. 내가 이 집에서 당한 수모, 슬리퍼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내 존재, 그 모든 걸 이 집도 함께 가지고 떠나는 거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때 도시락 보낸 것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에 이불을 개고 작은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이불 한 장 펴는데도 눈치 보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조심했던 그 시간들. 너희가 그렇게 만든 집이야. 이제 그 집에서 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니? 영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요? 미숙이가 그럴 때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서운했을 줄 몰랐어요.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래, 너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내 생일날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을 수 있었던 거야. 수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 그 도시락 포장지를 뜯을 때 갈기갈기 찢겨나가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집안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집에 있었던 흔적은 이제 고작 이불 하나, 상자 2개뿐. 그래도 이젠 다 내려놓자. 미련도 분노도 서운함도. 그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기사분이 조심조심 제 짐을 싣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수진이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잘해드릴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하지만 그녀의 울음보다 더 컸던 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나가 버린 믿음이었습니다. 영민이는 문 앞에 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손만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넌 엄마의 생일에 너의 아내가 보낸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날 나는 이미 떠나고 있었어. 짐을 다 싣고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 마치 지난 몇 년간의 서러움이 쿵 하고 정리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보실 건가요? 저는 트럭에 올라타며 그녀의 눈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속엔 후회, 공포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언젠가 내가 이 도시락을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는 내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안에서 내 생일날 받은 도시락처럼 차갑고 텅 빈 가족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전원주택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낡은 외벽 이끼 낀 기와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홈이 하나. 그런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군요.
어쩌면 이 낡은 집이야말로 나와 꼭 닮았구나 싶었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낯선 방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정겨운 소리였어요. 아파트에선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숨소리.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창문을 열자 짙은 풀냄새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봐야지.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져봤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흙. 그 속에 씨앗을 심는 건 어쩌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며칠 뒤 옆집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께서 오셨어요. 아주머니, 혹시 혼자 이사 오셨나 봐요? 내 몸도 좀 불편하고 조용히 살려고요. 잘 오셨어요. 여긴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곳이에요. 여긴 다들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거든요. 그 말이 왜 그리도 위로가 됐는지. 처음으로 나 혼자 사는 이 집이 쓸쓸한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상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마늘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하루하루 채워지는 냉장고 속 김치와 나물처럼 제 마음도 천천히 다시 채워졌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라디오를 켜놓고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편의점 도시락 한 개로 나를 보내버린 그 집에서 내 생일이 기억이나 날까? 하지만 곧 그 생각마저 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젠 미련도 서운함도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텃밭을 손질하고 있는데 김씨 어르신이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요즘 피셨어요.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아니요, 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어요. 아침엔 밭에 물을 주고 점심엔 된장국에 고추장 무침으로 한 끼 때우고 창문을 열어놓고 책을 읽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집 앞에서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 너무도 그리웠던 그 아이. 문을 열자 키가 훌쩍 큰 손자가 서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뻔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왔니? 손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혼자 지내신다고. 그 순간 엄마라는 말이 다시 제 가슴을 찔렀지만 손자를 붙잡고 싶어 그 마음은 꾹꾹 눌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얼굴 좀 보자. 작은 거실에서 함께 마주 앉아 라면을 끓였어요. 요즘 애들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제 라면을 한 그릇 싹 비워내더군요. 할머니가 끓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이 집에서 누군가 제 밥을 맛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에 울컥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손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엄마가 요즘도 밤마다 울어요.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할머니 찾아가서 용서받고 싶대요. 근데 겁이 나서 못 온대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생일에 편의점 도시락 하나 건네고 요즘 바빠서요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엄마가 진짜 많이 후회해요. 요즘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나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저 바람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슴속 어디선가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바뀐 마음이 용서받기 위한 후회인지 진짜 반성에서 비롯된 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손자가 돌아가기 전 텃밭에서 상추 한 봉지를 따줬어요. 엄마한테 이거 좀 갖다 주렴. 그날 도시락엔 상추도 없더구나. 그 말에 손자는 울컥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상추 봉투를 꼭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다음엔 엄마랑 같이 올게요. 그땐 라면 말고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그래, 그땐 고구마도 쪄줄게.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부엌창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가 물을 주고 마당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낮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쿵쿵. 누구지? 하고 나가봤더니 그 문 앞에는 영민이와 미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도 없이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말랐고 눈 밑은 캥했습니다. 그렇게 당황스럽고 낯선 침묵이 몇 초간 흘렀습니다. 미숙이의 손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큼직한 손편지가 얹혀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 물음에 저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쿡 닫아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손자의 방문, 상추 한 봉지의 무게가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나 봅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에 쥔 편지만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생신 그날 입을 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편의점 도시락. 제 생일 아침에 아무 말 없이 택배로 보낸 그것. 그걸로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젠 조금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땐 전 정말 바쁘다는 핑계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결국 한 줄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생일 선물을 바란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했던 거다. 가족으로 최소한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는 그런 사람. 미숙이는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민이는 제 말을 듣고 손등으로 눈을 훔치더군요. 어머니 너무 늦게 왔어요. 그동안 전화 한 통 못 드리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집도 어머니 마음도 너무 많이 망쳐놓은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어머님, 이 반찬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어요. 했던 그 웃음. 언제부턴가 사라졌던 그 미소가 오늘 다시 그녀의 입가에서 어렴풋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도 작은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받은 도시락. 작고 차가웠지만 제겐 너무도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들의 눈물이 후회의 말이 그 도시락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 후회하는 마음 알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다 용서했다 말하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이 집에서 난 다시 내 마음부터 회복하고 싶다. 미숙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언젠간 다시 어머니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도록 저희가 바뀌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미숙이와 아들 영민이는 주말마다 한 번씩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선물이란 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텃밭에 필요한 호미 한 자루, 집 마당에 놓을 작은 접이식 의자, 가끔은 영민이가 직접 정리한 서류철 한 묶음. 오히려 그런 사소한 정성이 예전 그 도시락 상자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거 지난번에 손자랑 마당에서 놀다가 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말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그 웃음 하나면 됐던 것 같아요. 미숙이는 점점 말을 아꼈고 그 대신 더 자주 마당을 쓸고 물을 주고 부엌 정리를 돕곤 했습니다. 괜찮다. 여기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미숙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물을 뿌리더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었겠지요. 손자는 이제 제법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어쩌다 둘이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예전 편의점 도시락을 받았을 땐 그렇게 차가웠던 그 음식이
이젠 손자와 함께 먹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 생일이 또 한 번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문 앞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그리고 손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는 작은 꽃바구니. 어머니, 올해 생신은 저희가 집에서 해드리고 싶어서요. 비록 잠깐이지만 괜찮으시다면.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미숙이가 미역국을 따르고 영민이는 밥그릇을 챙기고 손자는 조심스럽게 꽃을 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숫가락을 든 채 눈물을 꾹 참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직접 끓였어요. 한번 드셔봐 주세요. 그 말에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국물 맛 하나로 지난 1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의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짜다. 그 말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곧바로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짠한 것보단 낫다. 짠 미역국은 물 타면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물 한 바가지로도 안 풀리거든. 그 말에 미숙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이제 나도 그럴 만큼 마음이 좀 나아졌으니까. 그날 이후로도 가족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절대 예전처럼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새로운 관계. 그 시작은 결국 그 편의점 도시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잊지 못할 차갑고도 뜨거운 생일 선물.